안녕하세요. 부모님 같은 언니를 잃을 뻔한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와 언니는 조금 각별한 자매 사이랍니다. 형제 자매 사이야 누군들 각별하지 않겠냐마는 우리에겐 그나마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언니와 일화를 꼽자면 10손가락을 전부 써도 부족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언니와 제게 아주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1년 전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언니와 저는 나이 차이가 무려 8살이나 납니다. 언니를 낳은 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던 부모님께 기적적으로 찾아온 누뚱이, 그게 바로 저였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언니는 제게 언니 그 이상의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다름 아닌 저희 엄마가 제 나이 고작 3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11살밖에 되지 않았던 언니는 그때부터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 절 거의 키우다시피 돌봐주게 된 거죠. 수연아, 이리 와. 언니가 머리 따줄게. 언니 이젠 중학생이라 더 일찍 학교에 가야 하거든. 그러니까 언니가 차려놓은 아침밥 잘 챙겨 먹고 유치원 조심히 다녀와. 수양이도 이제 6살이니까 혼자서도 유치원 잘 찾아갈 수 있지? 건어물 시장에서 일을 하던 아빠는 항상 새벽같이 일을 나가셔야 했습니다. 언니는 그런 아빠를 대신해 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켰고 학교가 끝나면 데리러 왔어요. 그건 제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언니가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수영이한테 아빠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어쩌지? 우리 수영이도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텐데 매번 동생 보느라 집에만 있어서 힘들지? 아빠가 나한테 왜 미안해? 아빠도 혼자서 우리 키우려고 맨날 나가서 일하잖아. 그리고 수양이는 내 동생이니까 당연히 내가 돌봐야지. 난 어릴 적에 엄마 아빠 사랑 많이 받고 자랐는데 수양이한텐 더 이상 엄마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젠 내가 수양이한테 엄마를 대신해 줄 거야. 제가 기억이 날 쯤부턴 아빠는 항상 언니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중학생이 된 언니는 오히려 의젓하게 아빠를 다독이곤 했죠. 그렇게 언니는 아빠 저에게 딸과 언니 그 이상의 마치 집안의 중심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언니, 나 내일 소풍 때 직접 김밥 싸주면 안 돼? 예전에 분식집 김밥 싸서 갔더니 다른 애들이 나 엄마 없는 애라고 놀렸단 말이야.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어느 날, 저는 언니에게 소풍 전날 김밥을 직접 싸달라고 조른 적이 있었어요. 유치원 시절 아빠가 사준 분식집 김밥을 그대로 들고 갔다가 같은 반 친구들이 절 놀려대서 무척 속상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당시 언니도 학교 다니랴, 어린 동생 돌보랴, 집안일 하랴, 공부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텐데 너무 어렸던 저는 차마 그런 생각을 못했었죠. 그랬어. 언니가 미안해. 언니가 미처 그렇게까진 생각을 못했네. 언니는 그런 저를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날 장을 봐온 언니는 소풍 당일날 새벽같이 일어나 싼 3층짜리 도시락통을 제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언니의 손엔 반창고가 2군데나 붙어 있었죠. 그날 점심시간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도시락통을 열어본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에게 보여줘가며 자랑을 했어요. 이것 봐라. 이거 다 우리 언니가 싸준 거야. 그곳엔 정갈한 모양의 참치김밥과 치즈김밥, 그리고 토끼 모양으로 깎인 사과가 들어있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김밥을 싸본 적이 없던 언니는 새벽에 일어나 10줄이 넘는 김밥을 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토끼 모양의 사과 같은 건 깎아 본 적도 없겠죠. 그리고 그날 옆구리가 터지고 못생긴 김밥과 토끼 모양 내기에 실패한 사과들은 전부 언니와 아빠 몫의 도시락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우리가 살던 지역의 국립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언니는 당시 얼마든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언니는 어린 제 옆에 있어줘야 한다며 집을 떠나기를 한사코 거부했다더군요. 언니는 우수한 학점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곧바로 이 지역의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취업에 성공한 날
아빠는 눈가를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수영이가 이제 다 컸구나. 이제 네 아빠가 수영이만 대학 졸업시키면 되겠어.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우리 큰딸. 우리 둘째 수영이 엄마 없이도 이렇게 착하게 커져서 아주 장해. 착한 우리 딸들,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1이었던 늦가을에 아빠는 그만 가나 말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언니, 우리 아빠 어떡해? 울지 마. 아빠는 언니가 책임지고 어떻게든 할 테니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청천벽력도 그런 청천벽력이 없었습니다. 아빠의 암은 이미 다른 장기들에게까지 전이가 된 데다 황달도 심해 간 이식도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어쩔 줄 모르고 울기만 하는 저를 언니는 입술을 꾹 깨물며 다독여 주었어요. 그 길로 언니는 아빠를 병원에 입원시켰고 회사가 끝나면 아빠의 병원으로 곧장 달려가는 생활을 반복했죠. 저 또한 매일같이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언니는 그런 저를 나무라더군요. 넌 학원으로 가야지. 왜 자꾸 여길 와? 대학 안 갈 거야? 무슨 일 있으면 언니가 전화할게. 넌 학원 가서 공부하고 주말에만 와. 아빠가 아픈 바람에 네가 대학에 못 가기라도 해봐. 아빠 속이 어떠시겠어? 진짜 아빠를 위한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 알았지? 미안하다 얘들아. 이 아빠가 너희한테 짐만 되는구나. 아빠는 중태에 빠지기 직전까지 언니와 저에게 끊임없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언니의 지극정성과 간절한 제 바람에도 아빠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만 갔어요. 결국 병원에선 아빠의 항암 치료 중단을 선언했고 그렇게 아빠는 2달 뒤 영원히 우리의 곁을 떠나고 말았죠.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빠를 잃은 언니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그런 약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아빠, 나랑 수양이만 두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수양이 대학 들어가는 건 보고 가야지. 뭐가 그렇게 급하셨길래요? 아빠, 저 너무 무서워요.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언니는 제 생각한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언니가 아빠를 많이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사실도요. 아빠의 장례식에선 언니 또한 저와 다를 것 없는 단지 부모 잃은 한 자식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전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언니가 제게 엄마 역할을 해주었던 것만큼 저 또한 언니가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죠. 언니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가끔 우울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아갔습니다. 이후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는 저를 따라 서울로 거처를 옮겼고 회사 또한 전에 다니던 회사만큼 크진 않지만 나름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죠. 그렇게 언니와 저는 제가 20살이 된 해부터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전 2년간의 취업 준비생 시절을 거쳐 드디어 한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그때가 제 나이 26, 언니 나이 34살 때였죠. 그날 언니는 축하의 의미로 저를 무려 한우 구이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언니는 제게 아주 조심스럽게 폭탄 발언을 하더라고요. 수양이 너 이렇게 다 큰 모습 보니까 이제 이 언니 한시름 놔도 되겠다. 그래서 말인데 수양아, 사실 언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저는 고개 한 점을 집어들다 말고 커다래진 눈으로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언니는 그런 제게 부끄러운 듯 웃어주었죠. 그날 언니에게 들어보니 언니는 벌써 2년간 인터넷 설치 기사로 일하던 1살 많은 남자와 교제 중이었더군요. 사실 결혼 얘긴 작년부터 나왔는데 내가 너 취업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 괜히 가뜩이나 힘든 네 마음
더 심란하게 만들게 될까봐. 수양아, 어때? 언니가 결혼해도 혼자서 잘 살 수 있겠어? 언니 그냥 결혼하지 말까? 언니는 마치 죄진 사람처럼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듯 언니를 질책했죠. 무슨 소리야? 언닌 당연히 언니 행복 찾아가야지. 언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리고 내가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인가? 나 26이야. 어엿한 성인이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결혼해. 한 달 뒤 처음 만나게 된 형부는 무척이나 활발하고 친화력 넘치는 사람이었죠. 식당에서 처음 만난 형부는 초면인 제게 처제라고 부르며 넉살 좋게 인사를 하더군요. 언니한테 얘기 많이 들어서 처제. 우리 수영이한테 딸 같은 동생이라며? 그럼 나도 처제한테 돌아가신 장인어른 대신이 되어줄게. 처제, 앞으로 잘 부탁해. 저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는 형부에게 제법 믿음이 갔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1년 뒤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엔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언니의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언니의 결혼 전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언니에게 넌지시 물었죠. 언니, 사이 좋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도 불편하게 시댁살이라는데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시부모님 될 분들이 나한테 엄청 잘해주셔. 네 형부가 외동 아들인 건 알지? 그래서 딸 같은 내가 너무 좋으시대. 내가 부모님이 없는 걸 들으시고는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 내가 그동안 했을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시다면서 자신들이 나랑 같이 살면서 부모 역할을 해주고 싶으시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니까 이 언니 걱정은 하지 마. 그래? 좋으신 분들이라면야 다행이긴 한데. 알겠어. 그럼 언니, 내가 그 집에 결혼 선물로 좋은 침대 하나 사서 보내줄게. 그 집 주소 알려줘. 침대? 됐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애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걸 사줘. 언니가 마음만 받을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언니가 결혼한다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내가 해줘야지. 가뜩이나 그 정도밖에 못 해줘서 속상한데 그것까지 못하게 하면 나 너무 서운해. 제가 짐짓 삐진 척을 하자 언니는 그제야 하는 수 없이 저에게 자신의 시댁 주소를 알려주더군요. 그때까지 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언니에게 그 주소를 받아놓은 것이 바로 제 언니를 구해낼 수 있었던 동아줄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언니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잘생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저 또한 경찰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씨가 참 좋았습니다. 남편은 마치 돌아가신 저희 아빠처럼 선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과 시동생 또한 남편만큼이나 마음씨 넉넉하고 좋은 분들이셨기에 저희 언니는 제가 그런 집에 시집을 가게 된 걸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한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한 언니는 갑자기 뜬금없는 부탁을 하나 하더군요. 저 수양아, 미안한데 언니 혹시 2천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2천만 원? 그 큰 돈은 갑자기 왜? 살면서 처음 받아본 언니의 돈 부탁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오히려 제게 돈을 줬으면 좋지 이런 부탁을 할 사람이 아닌데 대뜸 그렇게 큰 돈을 빌려달라뇨. 하지만 언니는 왜냐고 묻는 제 물음에 대답하기를 꺼려하는 눈치더군요. 그냥 좀 필요한 데가 있어서 금액이 좀 크지 어려울까? 아니야 언니, 남편하고 상의한 다음에 바로 보내줄게. 언니에게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결국 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후 언니에게 돈을 바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언니가 제게 그런 부탁을 해야만 했을 땐 어련히 사정이 있었겠거니 싶어서요. 남편도 저희 언니의 성정을 아는지라 고맙게도 저와 같은 말을 하며 흔쾌히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언니의 이상한 부탁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화를 기점으로 언니는 자꾸만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죠. 수양아, 혹시 언니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안 돼? 어?
또? 언니, 저번에 2천만 원 빌려간 지 반년도 안 됐잖아. 미안해. 언니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언니, 진짜 무슨 일인지 말 안 할 거야? 돈이야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지만 언니 지금 행동이 이상하잖아. 생전 나한테 돈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언니가 나중에 다 이야기해 줄게. 언니가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할 사람은 아닌 거 너도 잘 알잖아. 언니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 언니는 그렇게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몇 번이나 제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처음 2천만 원을 포함해 언니가 제게 빌려간 돈은 어느덧 3천만 원을 육박했죠.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제 말엔 계속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며 얼버무리면서요. 제가 결혼할 때 언니가 아빠의 사망보험금과 아빠가 남겨놓은 재산 대부분을 잘 모아두었다가 언니 돈을 보태 서울의 아파트 전세를 해주었어요. 물론 그 때문이 아니더라도 언니에겐 수억 원을 써도 아깝지 않았지만 결혼한 이상 아무리 언니가 우리에게 집을 해주었다고 해도 계속해서 큰 돈을 빌려주는 일은 점점 남편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무엇보다 돈을 빌려가면서도 이유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언니가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죠. 결국 저는 언니가 또다시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한 어느 날 이유를 말해보라며 언니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돈도 돈이지만 내가 이젠 좀 알아야겠어. 언니 진짜 무슨 일이야? 형부 몰래 사고 쳤어? 아니지. 언니가 그럴 사람은 아니야. 그럼 형부가 사고 쳤어? 형부 뭐 도박이라도 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언니 자꾸 나한테 말 안 하면 나 이번에 형부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거야. 제가 형부를 들먹이자 그제 언니는 제게 이유를 털어놓더군요. 그게 실은 맞아. 이 형부가 무슨 사고를 좀 쳤어. 그것 때문에 빚이 좀 생겼는데 빚을 갚느라 자꾸 다달이 카드값이 구멍이 나네. 네 형부가 창피할까 봐 너한테 여태 말 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네 돈은 어떻게 해서든 꼭 갚을게. 그치? 그런 거지? 됐어. 언니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건 괜찮으니까 언니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혼자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꼭 나한테 말해. 알았지? 언니 잘못되면 나 못 살아. 나한테 남편도 남편이지만 언니가 가장 소중해. 언니는 제 말에 물기 어린 목소리로 알았다고 대답하더군요. 언니의 대답이 썩 시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언니에게 큰일이 생긴 건 아니라고 하니 그나마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언니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으면 안 됐던 거였어요. 언니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는 걸 바보 같은 저는 아주 조금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제게 200만 원을 빌려간 언니는 이후로 2달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한참 동안 신호가 가다 끊겨버리고 몇 번을 더 전화를 걸면 이후엔 아예 휴대폰을 꺼버리더라고요. 걱정이 된 저는 형부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무슨 일인지 형부 또한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때 언니에게 문자가 한 통 오는 게 아니겠어요? 수양아, 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통화하기가 어려워. 나중에 연락 줄게. 아니, 무슨 회사 일이 전화 한 통 하기 힘들 정도로 바쁘단 말인가요? 저는 언니에게 편한 시간에 전화를 달라는 답장을 남겼지만 이후에도 언니는 감감무소식이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뒤 또 언니에게 전화를 했을 때도 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언니에게 무려 10통의 전화와 한 통의 문자를 한 뒤에야 몇 시간 뒤 언니에게 또다시 문자 한 통을 받을 수 있었죠. 언니, 연락 준다고 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 이거 보면 제발 연락 좀 해. 나 너무 걱정된단 말이야. 정 바쁘면 내가 언니 회사로 잠깐 찾아갈까? 적어도 점심 먹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언니 퇴근할 때 내가 차로 데려다 주기라도 할게. 수양아, 언니 당분간 사정이 있어서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아. 언니가 연락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언니 걱정은 안 해도 돼. 언니 잘 지내고 있고 언니 남편이랑 시부모님도 언니한테 엄청 잘해주고 있어. 그 이후 언니는 더 이상 제게
문자조차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형부 또한 여전히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그렇게 언니의 마지막 문자를 받은 지 3주, 언니와 통화를 못한 지는 거의 2달이 다 되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엔 명절이 2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던 언니가 걱정이 되기도 했고, 명절에는 얼굴을 봐야 하지 않나 싶었던 전 또다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역시 언니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결국 언니가 너무 걱정이 되었던 전 언니가 살고 있던 언니의 시댁에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번도 그 집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저에겐 언니에게 침대를 보낼 때 받아둔 주소가 있었으니까요. 퇴근 후 언니가 시댁 식구들과 살고 있던 주택에 도착한 전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안에선 언니의 시모되는 사람인 것 같은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 저 기억하세요? 저 수영이 언니 동생이에요. 죄송한데 혹시 집에 언니 있나요? 그런데 왜인지 인터폰 안 언니의 시모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더군요. 저는 인터폰이 고장났나 싶어 다시 초인종을 눌렀고 그제야 인터폰 안에서는 다시 대답이 들려오더군요. 하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저를 황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없어요. 그만 돌아가세요. 네? 저기 잠시만요. 저는 계속해서 그 집의 문을 두들겼지만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 집에선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보통 며느리의 가족이 찾아왔으면 적어도 문을 열어서 얼굴이라도 마주보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얼굴을 보여주긴커녕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다니요. 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단단히 낫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곳을 떠나지 않고 주택 건너편 차 뒤에 숨어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 집에서 누군가 나오거나 집으로 들어가는 누군가가 올 때까지 잠복을 한 거죠. 그렇게 2시간 후 상견례와 언니의 결혼식 때 보았던 언니의 시모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더군요.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달려가 그 시모를 붙잡았어요. 갑작스런 제 등장에 언니의 시모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이내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돌변하더라고요. 아이 깜짝이야. 뭐야, 아직 안 갔어요? 저기요, 왜 저 문 안 열어주세요? 제 물음에 언니의 시모는 인상을 팍 찡그렸습니다. 그리곤 팔을 붙잡은 제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진짜 귀찮게 하네. 뭐라고요? 귀찮아요? 저희 언니 어딨어요? 형부는요? 아 몰라요. 집 나간 지 2달 됐어요. 아유 짜증나.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 말아요. 네? 집을 나가다뇨? 갑자기 뜬금없이 집 나간다는 쪽지 하나 달랑 남기고 둘 다 나가버렸어요. 나도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만 찾아와서 귀찮게 해요. 언니의 시모는 문을 쾅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잠시 동안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뭔가 언니에게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낫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도 너무 이상한데? 우선 처형 실종 신고부터 해보자. 남편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언니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초조한 마음으로 경찰이 연락을 기다렸는데 이틀 후 경찰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직장을 통해서 추적해 보려고 했는데 김수영 씨는 이미 2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다네요. 게다가 남편 되는 분은 애초에 그 인터넷 회사에서 설치 기사로 일을 한 적이 없다던데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언니가 회사를 그만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형부가 인터넷 회사에 재직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요. 심지어 언니와 형부와 함께 식사를 했던 날들 중 몇 번은 일을 하다가 나왔다며 형부가 그 회사의 유니폼까지 입고 있었는데요. 저는 너무 불길한 마음에 남편과 상의한 후 심부름센터에 언니와 형부를 추적해달라는 의뢰를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도저히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오기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며칠 뒤 심부름센터에선 드디어 형부의 행적을 포착해 형부의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다더군요. 그렇게 형부를 미행한 지 이틀 만에 심부름센터 직원이 파악한 언니의 위치는 저에게 굉장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김수영 씨, 웬 정신병원에 갇혀 계세요? 네? 정신병원이요? 갇혀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언니가 있다던 곳은 다름 아닌 정신병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직원의 말은 저에게 굉장한 불길함을 안겨주었죠. 저희가 김수영 씨가 여기에 있는 것까진 확인했는데 얼굴을 직접 보려고 병원 측에 면회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김수영 씨 오빠라고 해도 아예 신원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게다가 여기 건물도 작고 낡은 데다 의사나 간호사도 몇 없는 게 좀 이상해요. 병원 같지가 않다고나 할까? 아무튼 직접 와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 제가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대답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어요. 설마 요새 아직도 그런 데가 남아있어? 왜? 당신 뭐 아는 거라도 있어? 나 2년 전에도 이런 병원 수사한 적이 있거든. 이런 데는 예전에 망한 병원 있잖아. 그런 데 사무장이 인수해서 의사 하나 앉혀서 불법 운영하는 데야. 돈 받고 실제 환자도 아닌 사람들 무턱대고 가둬두면서 정신병원으로 위장해서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 이런 것이 또 있었단 말이야?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그런 끔찍한 곳에 갇혀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다음 날 회사에 휴가 신청을 했고 다행히 남편은 휴무였던지라 우리는 함께 심부름센터 직원이 말해준 정신병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떨어질 듯 쿵쿵대는 걸 남편의 손을 부여잡고 겨우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그곳에 도착해보니 심부름센터 직원의 말처럼 병원 외관은 굉장히 음산하기 짝이 없었고 병원 내부엔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별로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라고 말하며 언니를 면회하게 해달라고 하니 병원 관계자는 무턱대고 제게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 관계자에게 경찰 공무원증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제 처형이 여기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전 여기 쓸데없는 공권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사 들어가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처형 만나게 해주시죠. 그제야 병원 관계자의 표정은 무척 당황스럽게 바뀌더군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더니 이내 우리를 언니가 갇혀있던 병실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새삼 공권력의 힘을 실감한 순간이었죠. 경찰인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언니를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제 뒷골이 오싹해지네요. 언니! 그런데 겨우 만난 언니는 약에 취한 건지 도통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군요. 얼굴이 초췌해지고 초점이 흐릿한 언니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알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해댔습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 수연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저는 그런 언니를 꼭 끌어안고 언니가 진정이 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남편은 문 앞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엿듣거나 간섭하지 못하게끔 지키고 서 있었고요. 언니는 한참 동안이나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대다가 점차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잠시 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내 나지막이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수양아. 언니, 이제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수양아.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언니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흐느꼈죠. 저는 언니의 손을 잡고 그런 언니를 다독여 주었고 언니 또한
제 손을 꼭 부여잡으며 조금씩 흐느낌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울음을 그친 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에게 참지 못할 분노와 어마어마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나 경찰에 언니 실종 신고도 있었어. 그런데 경찰이 언니가 회사도 그만뒀고 심지어 형부는 그 인터넷 회사에 다닌 적도 없다는 거야. 언니,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거야? 이젠 제발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맞아, 수양아. 나 사기 결혼 당했어. 그 집 식구들이 사실은 전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더라고. 남편은 직업도 없이 그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어디서 그 회사 유니폼까지 구해와가지고 철저하게 날 속였던 거야. 처음엔 괜찮았어. 너 결혼하기 전까지 말이야. 시부모란 사람들과 남편이 다니는 곳도 그냥 일반적인 교회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네가 결혼하고 나니까 자신들이 경계해야 할 내 가족이 더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때 이후로 그들은 나한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야. 시부모랑 남편은 조금씩 날 세뇌시키기 시작했어. 우리 미니가 잘 되려면 그 이단 교리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이야. 근데 수양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매일같이 세뇌당하듯 듣다 보니까 나도 정말로 그 말에 홀려버리기 시작한 거야. 가랑비에 옷 젖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 그렇게 그 사람들은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던 돈 전부를 뜯어갔어. 내 지난 죄를 씻으려면 헌금을 듬뿍 내야 한다면서 말이야. 게다가 그들은 내가 너 결혼할 때 큰돈을 해준 걸 들먹이면서 그 돈을 그 사람들이 모시는 신이라는 사람한테 도로 가져다 주지 않으면 너한테 큰 벌이 내릴 거라고 했어. 난 그들의 교활한 새치어에 또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었고, 그때부터 너한테 돈을 빌린다는 핑계로 너한테 돈을 받아다가 그 사이비 종교에 갖다 바치기 시작했지. 나 진짜 한심하고 바보 같지? 그렇게 그들에게 세뇌당해 돈을 갖다 바치던 언니는 저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더군요. 네가 그랬잖아. 돈은 괜찮다고. 그냥 너는 나 없으면 못 산다고. 너한테 내가 제일 소중하다면서 말이야. 그런데 정작 사랑이 바탕이 돼야 할 그 종교에선 항상 나한테 돈만 요구하는 거야. 그때 깨달았지. 아, 이 종교는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구나. 사람들 돈을 뜯고 이용해 먹기만 하는 나쁜 곳이구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 사이비 교회를 안 나간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돌변했어. 매일같이 날 잡아다가 집에 가두더니 돌아가면서 날 때리기까지 하더라고. 도망가면 우리 미니부터 가만 안 두겠다고 하길래 도망을 가지도 못했고, 너무 힘들어서 제발 이혼해달라고 빌다가 나중에 미니를 데리고 도망치려고까지 했어. 그런데 결국 얼마 못 가서 남편한테 잡혔고, 그때부터 그놈들은 날 아예 여기에 가둔 거야. 혹시 내가 밖에 나가서 자기들이 나한테 했던 짓을 알리기라도 할까봐 두려웠던 거지. 여기 이 병원 제대로 된 정신병원 아니야. 여기 갇힌 사람들 다 그 사이비 단체에서 가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이 병원 그 사이비 단체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곳이거든. 언니의 말을 듣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언니가 그 지경이 되도록 몰랐던 저 자신과 언니의 시부모, 그리고 형부라는 인간에게 너무도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죠. 남편은 이 근처 모텔에 묵으면서 한 번씩 여기를 오가는 것 같더라고. 직장에 내 휴대폰으로 나인 척 그만둔다고 문자 보내놓고, 나 혼자 사라지면 제일 먼저 자기가 의심받을 게 뻔하니까 시부모랑 짜고 자기도 사라진 척을 한 거야. 너한테 나인 척 잘 있다고 문자한 것도 다 그놈이고, 시부모랑 남편이랑 통화하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된 건 괜찮아. 내가 바보 같아서 당한 일이니까. 내가 제일 가슴 아픈 건 우리 미니가 눈앞에서 내가 매타작 당하는 모습, 여기로 질질 끌려왔던 모습들 전부 봤다는 거야. 그 어린애가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까. 난 정말 엄마 자격도 없어. 이 바보야. 그동안 왜 나한테 올 생각을 안 했어.
거기가 잘못된 곳인 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든 나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청했어야지. 왜 바보같이 그걸 다 당하고만 있었어. 자초지종을 전부 들어보니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언니의 팔을 부여잡으며 엉엉 울었어요. 제가 울자 조금씩 울먹거리기만 하던 언니도 결국 울음을 터뜨렸죠. 미안해. 근데 그때 난 너랑 제부한테 너무 면목이 없어서 차마 곧바로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 언니가 왜 미안해. 오히려 내가 미안해. 언니, 내가 진즉에 더 빨리 그놈 실체를 알아채고 언니를 구했어야 했는데 혼자서 많이 무서웠지. 이젠 내가 언니 옆에 있을게. 아무 걱정하지 마. 언니와 저는 그렇게 한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우리를 보다가 뒤를 돌아 혼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이후 우리는 경찰이 남편 덕에 무사히 언니를 데려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진짜 병원 관계자인지 사기꾼인지 모를 그 병원 놈들은 남편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언니 퇴원 수속을 밟아주더군요. 우리는 언니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언니는 저와 남편의 도움을 받아 그 세 연놈을 고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이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두한 사이 저와 언니는 무사히 조카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고 그 이후엔 형부였던 그놈에게 이혼 소송까지 걸어버렸죠. 형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놈은 감금과 협박, 폭행과 금품 갈취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시부모 중에서도 특히 악랄했던 언니의 전 시모는 같은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6개월형을 받았죠. 언니의 전 시부라는 인간은 아쉽게도 징역형을 받지 못했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사이비 종교 사람들에게 보복성 매타작을 당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 언니 사건을 계기로 그 사이비 단체가 단단히 아작이 났거든요. 제 남편은 언니를 데리고 나온 직후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 병원과 사이비 단체는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언니처럼 그 병원에 억울하게 갇혀있던 다른 피해자들은 그때 다들 무사히 풀려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규모가 크지 않았던 그 사이비 단체는 모두 일망타진이 되었고 사이비 종교의 수장이었던 사람 또한 검찰에 송치되어 징역형을 받았다고 하니 그 사이비 단체 잔당들이 단단히 이를 갈고 있을 만했죠. 마지막으로 언니는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언니의 가슴에 끔찍한 상처를 남긴 그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이 있은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지금 저와 남편은 언니와 조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언니, 병원 잘 갔다 왔어? 병원에서 뭐래? 이제 약 종류를 좀 줄여도 되겠대. 그래? 잘 됐다. 병원에서 민희는 뭐래? 이대로면 내년에 예정대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되겠대. 실어증 증세가 빨리 호전된 게 불행 중 큰 다행이라네. 언니와 조카는 한동안 극심한 불안증에 시달렸고 꾸준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카는 3개월간 실어증 증세가 심해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병원 치료와 더불어 남편과 저 언니의 꾸준한 노력에 조카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죠. 그리고 언니 또한 조금씩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사회생활을 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이 되진 않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처형 강한 사람이잖아. 언젠가 분명 후를 털고 다시 일어나실 거야. 그때까지 이번엔 당신이 옆에서 처형한테 힘이 돼줘. 예전에 처형이 당신한테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난 그런 당신을 옆에서 도울 테니까. 근데 당신 속은 좀 괜찮아? 요새 울렁거림이 좀 줄었네. 우리 아가가 엄마 고생하지 말라고 뱃속에서 애쓰고 있나 봐.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바로 제가 결혼 4년 만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려 임신 5개월 차가 되었죠. 사실 한참 동안이나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남편과 오래도록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언니는 제게 미안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수양아, 언니가 민이랑 집을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제부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이 집에 방이 3개밖에 안 되는데 아기까지 태어나면 너희가 너무 불편할 거야. 너한테 빌려간 돈은 위자료로 갚았다지만 그래도 너랑 제부한테 여태 너무 많은 피해를 끼쳤어. 나 우리 민이랑 둘이 살 집 정도는 구할 돈 있으니까 그만 여기서 나갈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현관 밖에서 발소리만 조금 크게 들려도 잔뜩 불안해하는 사람이 나가긴 어딜 나가. 그리고 내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언니랑 민이 이 집에 데려오자고 말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야. 그러니까 다 나아질 때까지 잔말 말고 여기 있어. 언니 불안해하지 마. 내가 언니 가족이고 언니 보호자야. 제 말에 언니는 제 손을 잡고는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더군요. 저는 그런 언니를 꼭 안아주었죠. 시부모님께선 저희 언니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시곤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얼마 전 시부모님은 갈비와 반찬들을 한 보따리 사들고서는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남편에게 가뜩이나 미안해하던 언니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선 저희 언니와 조카를 살갑게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돈, 혹시 내가 딸 같아서 그러는데 그냥 수영이라고 불러도 될까? 네, 그럼요. 괜찮아요.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그래, 고마워 수영아. 이리 와. 내가 너랑 미니 먹이려고 이거 다 싸온 거야. 미니야, 할머니한테 와볼래? 할머니가 미니 좋아하는 갈비 싸가지고 왔는데. 갈비요? 정말 저 주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미니 혼자 다 먹어도 돼. 그리고 수영아, 아직도 몸이 많이 약해져 있다며? 면역력 올리는 보양식으론 곰국이 최고야. 내가 이거 이틀 동안 집에서 푹 끓인 거야. 넣어주려고. 원래 곰국은 엄마표 곰국이 최고다. 엄마요? 그래, 내가 우리 수양이 시엄마잖니. 그럼 수양이 언니인 수영이 너한테도 내가 엄마지. 그냥 그렇다고 해. 내가 수영이 네 엄마 해주고 싶어서 그래.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는 언니를 끌어당겨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부모님의 모습에 저 또한 흐르는 눈물을 감출 틈이 없었죠. 그동안 수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언니와 조카는 이렇듯 또다시 찾아온 다른 이들의 온정에 조금씩 마음을 녹여내고 있어요. 몇 달 전 출소한 언니의 전 시모는 딱 한 번 언니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휴대폰 액정에 뜨자마자 언니는 그 자리에서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더군요. 아직까지 언니의 트라우마는 언니의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언니에게 휴대폰을 빼앗아 들어 전화를 받고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에게 단단히 으름장을 놓았어요. 야, 이 여우 같은 년아. 우리 가족을 이렇게 개박살 내놓으니까 좋더냐? 너 지금 어디 있어? 내가 당장 널 요절을 내놔야 속이 시원하겠다. 얼른 말 안 해? 아줌마, 오랜만이네요. 저 수영이 언니 동생 되는 사람입니다. 너 아주 오랜만이다. 내가 너도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어. 너희 두 계집애가 같이 있구나? 네. 근데 아줌마, 아직 혼이 덜 나셨나 봐요? 지금 벌벌 떨어야 할 건 나랑 우리 언니가 아니라 아줌마일 텐데요. 내가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만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너무 열이 받아서. 아줌마, 아직까지 아줌마가 몸담고 있던 단체 사람들이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 일을 가고 벼르고 있는 거 알죠? 집도 이사 갔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못 찾게. 어디 한번 찾아와 봐요. 내가 그 길로 당신 잡아다가 그 사람들에게 확 넘겨버릴 테니까. 어디 그뿐이게요? 당신 아들이 출소하면 당신 아들이 사는 곳, 당신들이 이사 가면 그 이사한 장소까지 내가 무슨 수를 쓰든 알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다 넘겨버릴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내기할까요? 이 되바라진 것이 어디 어른한테? 진짜 되바라진 게 뭔지 알고 싶어요? 아줌마, 난 우리 언니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사람이야. 또다시 우리 언니랑 민이 건드려봐. 그땐 내가 직접 당신들이 우리 언니한테 했던 짓들 10배, 1000배로 갚아줄 테니까.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제가 으르렁거리며 말하자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대다가 이내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은 그 사람이 복수하러 오기라도 하며 어쩌려고 그랬냐며 절 걱정했지만 저는 속이 시원합니다. 안 그래도 그놈들한테 욕 한 바가지 못했던 것이 천추의 한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또다시 언니와 조카 앞에 나타난다면 이번엔 제가 진정한 본때를 보여줄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단 한 명뿐인 언니의 보호자니까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이 이렇게 잘 해결된 데는 남편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남편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그 못된 놈들을 일망타진하려 애써주신 경찰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었다면 저희 언니와 다른 피해자들 모두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제가 신청한 이 사연을 언니와 함께 듣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한 언니에게 그 일을 또다시 떠올리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저와 언니가 겪은 일을 보다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랍니다. 이런 경악스럽고 무서운 사건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니 여러분도 평소에 조심 또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언니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을 부디 여러분이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저는 앞으로도 언니와 조카 그리고 저에게 찾아온 새로운 생명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누구보다 듬직한 저희 남편과 함께 말이죠. 여러분도 모두 든든한 대한민국 경찰의 아래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매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